여러분들이 올해 얼마나 코스피를 열심히 사셨는지 지난 코스피가 10년간 개미들 우리들이 49조를 팔았어요. 나오죠.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죠. 코스피를 누적적으로 개인은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거를 기관과, 물론 기관도 우리 돈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팔았다고 볼 수 없는데 개인적 통장에 있는 거 판 거죠. 그리고 외인이나 기관들이 그걸 다 받쳐서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10년간 판 거를 올 들어서 모두 샀습니다. 역시 형들이야. 올 들어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10년간 판 거를 이미 다 회수했어요. 45조 이상을 샀기 때문에 한 방에 쫙 올렸고, 물론 반대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고 있는 거를 우리가 산 거죠. 그리고 우리 리서치 센터장님은 왜냐? 과거에는 주식으로 지난 10년에 돈 벌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수익을 내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가 2010년에서 지난 2019년까지는 이거 돈 벌기 힘든 시장이었어요. 박스 피잖아 이거. 박스 피. 여기서 돈 벌기 힘든 시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뭔가 내려갔다 올라서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게다가 대단한 거는 여러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대형주의 위주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럼 과연 특히 젊은 분들이 왜 그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했냐, 요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온 게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 신투자 인류의 출현, 미래세 은퇴연구소에서 조사해온 건데 한국 리서치에서 밀레니얼 세대 25에서 39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2020년 7월 29일. 과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 2030 청년 개미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1순위가 집 사려. 주택 구입에 재원을 마련하려. 이게 좀 뭐 가슴이 아프다 그래도 하여튼 우리는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가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제로금리니까 수익률이 잘 안 나오고 대출도 막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내 집 살 현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사는 게 가장 큰 투자의 목적이었다. 자, 그런 걸 좀 보면 일단 이런 응답을 한 대상이 누군가를 평균 소득에 붙어보면 700명이 평균은 이랬어요. 월 평균 한 350만원 정도 버시는 분들, 50대는 한 450만원, 30대는 한 350만원,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버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은 왜 주식을 합니까? 왜 투자를 합니까? 재무적 목표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등이 주택 구입 재원 마련, 2등이 은퇴 자산 축적. 그러니까 바이오 뭐 이렇게 아니면 변동성 높은 걸 하는 분들이 이해가 돼요. 사실은 주택 구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30년 뒤에 할 수 없잖아. 20년 뒤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그 선생님은 주택 구입 따위를 왜 하냐, 은퇴 자산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존니 선생님은 선생님 저 집 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집 같은 걸 왜 사? 차 타고 다니지 말고 그 돈 모아서 주식 사서 은퇴할 때 30년 뒤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그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30대 그 여자친구도 있고 주택도 좀 사야 되고 뭐 이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60% 이상이 그 이유가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 71%예요. 와, 높다.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가 10명 중에 7명이에요. 필요 없다는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잠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결혼하려고 여자친구가 있고 그러려면 집이 있어야 결혼하기 쉬우니까 결혼하려고,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려고 남자친구와 같이 살려고 결혼하려고 할 때 그게 아니라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래. 40%.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래. 40%. 근데 집은 있어야 된대. 그쵸. 앞으로 미래에는 자산 쪽이 더 힘들 거기 때문에 그것도 70%.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 주식을 한다는 게 한 60%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금융 투자를 하냐 마냐 75%는 해야 된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왜냐? 금융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진짜 수준 높은 대답인데, 저금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는 다르게 금리가 낮아서 돈을 굴릴 데가 없기 때문에 금융 투자를 해야 된다. 와, 진짜 수준 높은 대답을 생각을 했고, 자, 그러면은 뭐에 관심이 있어? 투자라는데 주식이야? 부동산이야? 그랬더니 전 당연히 주식이나 부동산이 1등일 줄 알았더니 우리 밀레니얼들의 관심 투자 이슈 1위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슈카월드 열심히 보시나봐요. 4차 산업혁명을.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주식 부동산이 아니라 이런 거대한 이슈에 가장 관심과 투자 이슈가, 자, 슈카월드 잘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저런 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밀레니얼 말고 50대 형님들, 60대 형님들, 40대 형님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옛날엔 이랬어요. 용잣돈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게 얼마가 됐건, 뭐 5천이 됐건, 1억이 됐건, 뭐 1,000만이 됐건, 그리고 대출을 받아요. 집을 샀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갚죠. 왜냐면은 이게 보통 뭐 20년 만기, 뭐 30년 남 뭐 그러던가 25년 만기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는 직장인들이 집 샀어? 그러면 에이, 무슨 집을 사? 은행집에 빌려 살아? 뭐 이런 소리 했잖아요. 현관까지만 내 거야. 그다음에 안방부터는 은행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옛날에는 다 이랬어요. 다. 우리 삼촌이나 아빠 뻘 때는 이게 대충 됐어요. 그냥 됐죠. 사실은 종잣돈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출이 워낙 잘 됐고 집값도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전에 됐는데, 직장 생활하다 평생 갚으니까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생 갚아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직장 생활.
집은 대출받아 사놨거든. 20년 갚아야 돼요. 30년을 갚던가. 그럼 20년 또는 30년의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냐가 어떻게 보면 뭐 승부기도 하고 관심사였어요. 갚아야 되거든. 나 중간에 잘리면 이거 10년 동안 더 갚아야 되는 거야. 이거 망하는 거야. 인생 나락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장에 매달려 있고 어떻게든 직장을 다니면서 이걸 다 갚아서 내 죽기 전에 이게 내 집이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잘하는 법 뭐 이렇게 뭐 야근 많이 하고 뭐 그러는 것도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리 뭐 아버지나 삼촌이나 아니면 우리 형들은 그랬어요. 왜냐면 이미 집은 샀거든. 대출이 많지만 은행집이긴 하지만 거의 대출이긴 하지만 집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갚아야 돼서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요즘에 제가 가는 유머 사이트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글 있죠. 이게 아마 블라인드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옛날하고 달라졌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요즘 30대나 신입 20대들이 직장에서 성공을 예전만큼 대단하다고 보지 않는다. 당연한 거예요. 요즘 부동산 주식시장을 보면은 그들이 여기에 많이 뛰어들지 직장생활의 성공 옛날에는 이미 집 들고 있고 이거 갚는 생활이었고 지금은 그게 없는데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종잣돈 대출에서 집 매수하고 직장생활 평생 갖기라는 어떤 이런 하나의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사이클인데 요즘은 여기가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여기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사이클에 1번 2번 3번 4번 옛날에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1번을 가려다 여기서 멈췄잖아. 지금 3번으로 갈 여유가 없죠. 3번 언제 가겠어. 지금 당장 이걸 해서 이걸 한 다음에 3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주식 투자 같은 게 관심이 높아지고 집 매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우린 여기를 스무스하게 지나온 거고. 자, 쭉 보면은 집값 좌절한 20대가 주식 대박을 쫓아 거침없는 비투를 한다.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사이클에 사실은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 얼마나 아파트가 올랐는지 옛날에 다 보여줬죠. 지금 PIR, KB가 발표하는 PIR이죠. 내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연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집값이 오른 거고 두 번째는 내 소득이 그만큼 못 오른 거죠. 이게 소득분의 집값이잖아요. 소득분의 집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내 소득에 따라가는 게 굉장히 현격하게 느려지면서 집을 내가 이제 10년? 이거 강남 아파트는 20년일 거예요. 점점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그렇다고 치고 이게 왜 왔냐? KDI에서 낸 거죠. 저금리와 양적 완화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적 완화의 가장 큰 효과가 뭐냐? 장기 금리를 떨어뜨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장기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돈을 빌리기 쉬운 거고 당연히 레버러지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양적 완화와 저금리가 발했던 거죠. 당연히 이게 열려요. 레버러지 시대가 열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해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해.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늘어나는 유동성과 자산가격 상승하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돈을 넣어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거를 기대합니다. 여기 나오죠. 소비 및 투자 증가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기대했던 효과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오죠. 이게 자산가격 상승까지는 되는데 그 아래로가 이게 잘 안 와. 이게 잘 와야 되는데 자 이게 뭐를 뜻하냐. 저런 어떤 정책적 목적, 어떤 양적 완화나 아니면 초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레버러지를 너무 당연하게 굉장히 쉽게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투자를 늘리거나 해서 뭔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 것만 됐죠. 자산가격 상승. 이게 1910년대부터 미국이죠. 2010년대, 2020년대에는 뭐 이렇게 더 갔겠죠. 자산가격 상승이 양극화가 되는데 요때 앞에 1920년대, 30년대 부자분들이 누구냐 하면 저렇게 양극화가 쫙 됐을 때 이런 분들입니다.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전설적인 부자죠. 뭐 미국 GDP에 뭐 몇 퍼센트 들고 있나 뭐 이런 소리를 들었던 뭐 금융왕, 모건. 이런 전설적인 부자들이 저 1910년대, 20년대 등장을 하는데 야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전설을 눈에 보고 있어요. 왜냐? 우리도 있잖아. 만만치 않아요. 컴퓨터왕, 게이츠. 뭐 이커머스 상점왕 조스용, 우리 존보왕 버핏형. 야 만만치 않어. 만만치 않어. 옛날에는 여기가 압도적으로 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0년대 중후반에 2010년 2000년대 2010년 넘어가면서 지금 베조스형 재산이 200조래매 뭐 넘었잖아. 지금 이게 뭐 만만치 않아요. 아마 미래에는 한 50년 뒤에는 아마 이게 1기 이게 2기로 불리지 않을까. 가짜 사나이만 1기 2기 있는 게 아니라 전설적인 부자도 1기 2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설적인 부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 중간에 있는 그 누구보다 재산이 많아. 우리는 사실은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자, 이거를 조금 더 그럴듯하게 그냥 용어만 써서 쓰면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앞서가는 월스트리트, 뒤따르는 메인스트리트. 월스트리트라는 게 영어로 하면 금융시장, 월가를 얘기하는 거고 메인스트리트는 보통 실물 경제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실물 경제가 개판인데 왜 월스트리트 금융시장은 달려가냐는 거죠. 근데 이거 2020년에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이후에 매번 나와요.
아니 우리는 개판인데 얘는 왜 올라가? 이유는 뭐 많죠. 뭐 유동성 어쩌고 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실물 경제는 개판인데 월스트리트는 왜 올라가? 뭐 이런 거죠. 코스피 뭐 2년 2개월 만에 장중 2400 돌파. 물론 지금 돌파 안 했지만 파죽지세 갔다가 V자로 올라갔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10억. 뭐 이게 물론 가격이 아니라 매매 평균이지만 뭐 평균 10억이다. KB 자료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 소득은 보면은 근로소득 마이너스 5.3%. 전년 동기 대비. 사업소득 마이너스 4.6%. 증가한 거는 이전 소득인데 이거는 정부 형님들이 우리 주머니에 찔러준 거 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씩. 그거 찔러주는 거 뭐 이런 효과가 좀 있었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오히려 주는데 얘네는 뭐라는 거죠. 월스트리트는 왜 이런 거냐. 메인스트리트는 이런데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이렇게 괴리가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이게 보통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 윤여삼 애널리스트 형의 자료를 갖고 와보면은 미국 산업생산과 S&P를 그려왔을 때 2010년 S&P 주가가 폭증할 때 우리 산업생산은 뭐 그냥 거기. 이 괴리가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럼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뻔하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잘 보세요. 단어가 금융의 위기예요. 2008년에 실물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금융 월가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연준의 아저씨들이 금융시장을 살려요. 왜냐? 금융시장을 살려야 월스트리트에 돈을 넣어야 유동성을 넣어야 안정이 되고 실물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 이게 큐이에요. 금융위기예요. Financial Crisis.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금융시장이 필요로 한다면은 돈을 더 넣을 수 있다. 이게 큐이잖아요. 돈을 마구마구 넣어서 금융시장을 살립니다. 저금리죠. 금리를 쫙 낮추고 저금리 저물가에서 금융시장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뭘 기대했어요? 저런 정책의 효과로 사실은 중성장까지 아니라 고성장 시대가 다시 오거나 성장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어요. 이런 정책으로 이게 되기를. 근데 막상 해보니까 월스트리트는 회복을 했는데 성장을 회복을 안 해. 야, 당연히 여기다 돈을 넣으니까 얘는 회복을 하는데 얘가 회복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에 괴리가 생기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알았어. 얼마나 똑똑한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2008년이죠. 뉴스를 보면. 아니 벌써 나와요. 월스트리트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왜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쟤네를 살리냐 할 때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거는 구제금융 돈을 넣는 건 월스트리트를 위한 게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를 살리기 위한 최선책이다. 얘네한테 돈을 넣으면은 얘네가 안정화될 테니까 메인스트리트를 살아난다. 성장도 된다. 이런 건데 그때 오바마 형도 일단 불을 나긴 났지만 불을 끄고 금융위기를 극복하면 메인스트리트를 살아난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살긴 살았죠. 살긴 살았는데 월스트리트는 이만큼 살고 메인스트리트는 이만큼밖에 못 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걸 보고 있죠.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왔어요. 아까 2008년에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였어요. 코로나가 오면은 뭐가 몰락해요? 월스트리트가 몰락을 합니까? 메인스트리트가 몰락을 합니까? 물론 같이 가지만 이게 박살이 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렵단 말이야. 코로나가 생기니까 취업도 못하고 야 지금 뭐 취업 포기할래 뭐 그 다음에 문 닫고 폐업하고 지금 소득 줄고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정책을 다시 씁니다. 무슨 정책을? 양적 완화. 증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대적 양적 완화. 월스트리트에 다시 돈을 넣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월스트리트에 넣었는데 메인스트리트도 좀 살아나야 되거든.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살아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건 잘 모르겠고 될지 될지 모르죠. 이거 정책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난 과거 10년을 보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얘는 살더라.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30대는 왜 영끌해서 집을 살까? 집값자들 20대는 왜 주식 대박을 쫓아서 비투를할까? 봤잖아요. 지난 10년간 봤잖아. 거기다 돈을 넣으면 그게 뜨더라. 근데 얘는 모르겠다는 거죠. 메인스트리트는. 월스트리트에 돈을 넣어서 뜨는 걸 봤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게다가 이게 우리들만 이런 게 아니라 저게 좋다는 건 아니죠. 굉장히 리스크가 큰 문제고 좀 굉장히 위험하다 싶은데 자산 투자 열풍은 저걸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로빈후드 앱을 이용한 주식 거래 계좌 수인데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역시 이번에도 똑같이 월스트리트에 과연 돈을 넣어서 자산 가격을 과연 상승을 시킬 것인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이번에 제가 라이프 플러스하고 마스터 되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게 있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애널리스트 분 중에 김일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애널리스트 중에 오래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보세요. 나중에 아마 라이프 플러스에 뜰 겁니다. 제가 가서 인터뷰한 게 떴는데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에 돈을 풀겠다라는 새로운 방식의 통화 정책이 등장을 할까? 선생님은 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막 이런 걸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가서 보시고 그건 등장을 할까? 이게 옛날에 이 형은 왼쪽에 있는 버냉키 형은 유대인 천재잖아요. 정말 패기 있고 야심 넘치고 새로운 월스트리트 돈을 넣는 퀴라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자산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이 파월 형은 과연 이거를 생각해서 뭐 새로운 걸 할까? 뉴한 뭐가 있을까? 코로나가 와서?
지금까지는 요거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똑같은 거라면은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과연 똑같은 걸 할까? 과거에 지금 보면 얘가 QE가 굉장히 원래 있는 것 같았지만 이 당시에 파격적인 아이디어였거든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가서 보세요. 선생님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렇게 어떤 유태인 천재가 했던 그런 QE라는 참신함 물론 있었지만 일본이 먼저서 원래 있었던 방식이지만 이거를 세계적으로 적응을 했듯이 뭔가 새로운 거를 정말 연준이 할까? 헬리콥터에 우리 돈을 꽂아줄까? 아니면 뭐가 있지? 메인스트리트에 돈을 푸는 게 과연 어떤 정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뭔가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10년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여전히 똑같은 정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